비가 오면은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보다 같이 맞아주는 사람이 되고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그랬다. 네, 그 당시에.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 그렇기 내가 때문에. 비를 안 맞고 있어서 같이 맞아야 되는데 뭐 이런 맥락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아까 이제 배고픈 사람한테 같이 굶고 있는 게 그게 진짜 맞는 방법입니까? 먹을 걸 물어다 줘야지. 그렇죠. 먹을 걸 물어주거나 먹을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밥 짓는 방법을 그렇죠. 알려줘야지. 예. 비가 오면은 같이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그렇게 행동해야지. 같이 무식하게 비를 같이 막 맞고 맞고 있어. 안고 막 울으면서.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 좌파들의 사고방식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도 보면은 말은 그렇겠지만 실제로 맞은 건 아니잖아요. 말은 누가 못해. 예.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보는 게 말보다는 행동이다. 그죠? 약속이다. 아니 말은 누가 못해요. 나 당신들 때문에 진짜 눈물 흘릴 수 있다. 가난한 당신들 정말 당신들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난다. 나도 말할 수 있어. 진짜로. 근데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말한 거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럼 뭘 지키냐고 지금.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이런 말에 사람들이 너무 현혹이 돼. 너무 현혹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우리도 바꿔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로 여러분들 그 가난한 사람들도 위너가 될 수 있고 부자인 사람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뭐 부자들만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저도 가난한 사람이었고 진짜 30만 원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갈 정도로 힘든 시절도 있었고 집이 경매에 당해서 넘어갈 뻔한 적도 있었고 그런 아픔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겪고 있는 고통도 저도 누구보다 잘 안다. 진짜로.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이런 정책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냐는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윈이 될 수 있는 에브리바디 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정치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지. 내가 이 부자들을 특권에서 대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만 잘 살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발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신사임당 채널 보고 제가 좀 좌절한 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여전히 아직도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나는 답답해서 그냥 우리끼리만 다 같이 이제 위너가 다 같이 잘 돼야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그랬어요. 나만 잘 살면 되지 했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그래도 나 말고 우리 가족들도 잘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둘씩 또 조언해서 우리 가족들도 지금 다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살아야지. 물론 제가 모든 부동산 투자가 다 성공하고 내가 조언을 드리는 부동산 투자가 다 성공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저도 잘못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다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후레이도 잘 돼야지. 그렇잖아요. 다 잘 되게끔 하고 지금은 또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도 잘 돼야지. 우리나라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나도 물론 잘 돼야 되지만 우리나라도 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저도 계속 바뀌고 확장이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거죠, 저도. 실제로 저는 그거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저희 회원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다 진심으로 다 대하고 그분들도 잘 되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 고맙다고 진짜 찾아서 인사하신 분도 계시고 양주쿤댕님, 레인보우님 그분 외에도 여기서 얘기는 안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찾아오셔서 또 선물도 주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블로그에 또 후기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올리면 제가 이제 올리는 것도 있고 1회 상담 받고도 전화 1회 상담 받고도 또 너무 감사하다는 연애원이 아니더라도 1회 상담만으로도 되게 고마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진 않겠죠. 하지만 저는 그 말과 행동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이제 전화 상담, 무료 상담하고, 이제 상담은 제가 무료 상담 안 하지 않습니까? 유료 상담 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우리 실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전화해서 이제 금액을 얘기했더니, 그렇게 비싸냐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무료로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상담을 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저도 시간이 있는 거고, 저도 할 일이 있는 거고, 에너지가 있는 건데, 그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왜 무료로 상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비싸면은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그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 그거를 화를 내면서까지 끊을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황당한 거야, 얘기 들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뭐 그렇게 비싸냐고. 그까지 몇 마디 하는 게 뭐 비싸냐고.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분들은 몇 달, 몇 년을 고민해서 못하는 거를. 해결이 안 돼서 전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런 생각을 갖냐고요. 완전 자파 마인드 아니에요? 자파 마인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하면 제가 눈물 흘리면서 그거 다 해야 됩니까? 아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무료로 많이 상담을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 전화를 제가 하면 다 받아야 됩니까? 받고 하면은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그쵸. 그 쓸데없이 그냥 다 전화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아무리 선의로 하지만은 유지가 가능하겠냐고요, 계속. 1년, 2년. 제가 뭐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저희 집은 막 계속 망해가는데. 막 가세가 기울어 가. 가세가 기울어 가는데, 제 주변 사람들도 다 챙기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 무료 전화를 제가 다 받아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비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 얘기가 아니, 좀 열받아서. 아니, 왜냐면 그게 우리 후레인 TV에서 제가 무료 상담을 해드리니까 이게 이제 무료 상담인 줄 알고 전화를 했나 봐요. 앞에 유료라고 써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후레인 TV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전화로 이제 하니까 무료로 제가 간단히 이제 샘플식으로 이제 해드리는 거니까 무료 상담 해드리는 거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이 있는 거고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건 당연히 이제 유료 상담 하고 그다음에 저의 본질은 여러분 그 공인 중개사예요. 공인 중개사인데 그 일반 공인 중개사랑 달리 서울 전 지역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공인중개사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새로운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하러 다니는데 공인중개사 분들이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이게 그 편협적인 거예요. 시야가. 그러니까 이 동네만 알고. 자기 동네. 그리고 무슨 동. 그 세법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고, 투자 가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나한테 상담을 받으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여의도가 적합할지 또 뭐 분당이 적합할지, 마포가 적당할지, 뭐 경기도가 적당할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전 투자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조금 그 확장시켜서 이런 분들한테 잘 매치할 수 있는 부동산을 찾아주는 그런 거를 만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게 뭐냐면 예약 손님만 받다 보니까 그 부동산은 계속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찾아오는 손님 있고. 그러면 진짜 쓸데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잠깐 봤잖아요. 네. 쓸데없는 손님 와가지고 막 이상한 거 물어보고. 그럼 저도 시간이 이제 소중한데 그런 분들한테 다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길 물어보고. 그러니까 맞아요. 잠깐 있었잖아요. 진짜 무례하더라고. 네,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보다는 예약제로 해야겠다. 그리고 회원제로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이분들과 같이 성장해야겠다. 그래서 회원제로 해야겠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무료는 아니고 당연히 저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고 대신에 내가 받는 것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그게 벌써 7, 8년 된 거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많이 있고. 그러면 저의 본질은 공인중개사인 거잖아요. 본질은. 그럼 이분들한테 좋은 집을 잘 연결해서 투자성이 있거나 실거주가 만족할 수 있는 집을 잘 연결해서 이분들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거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상담료 받네 어쩌고저쩌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 네네. 타지 생활을 네. 20살 때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전월세방 구할 네. 때라든지 뭐 투자 매수 이런 거 할 때 네. 공인중개사들 많이 이렇게 접해보잖아요. 네. 마상을 많이 입어요. 동네밖에 몰라. 맞죠. 네가 알아서 하래. 맞아요. 뭐 하려 그러면은 자기는 모른대. 맞아요. 뭐 세금은 세무사한테 물어보래. 맞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맞아요. 마상을 많이 입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직원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그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는 거고 그게 뭐 만족이 안 되면 그 의심이 되면 안 오시면 되는 거고 그런 게 신뢰가 되시면 오시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전화해서 뭐 이렇게 비싸고 다 끊을 건 아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으면 좀 짜증나니까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셔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지 말래요, 여러분. 어쨌든 이제 대신에 좋은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저도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정말 감사하게 저도 진짜 힘들 때 전화할 정도로 좋은 분들 많이 계시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저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그러니까 세상엔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진짜 이상한 분들도 계시다. 그래서 그거를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저한테 소개해 줄 때는 좀 괜찮은 분들만 그럼요. 소개를 해서 그런가? 네네. 다 괜찮던데. 다 좋은데 근데 다 괜찮던데. 다 좋을 수가 없지. 다 좋겠어요? 다 능력자던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이제 소개해 주는 거고 아닌 분들은 제가 소개를 해줄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과연 이강수 이분은 그래 자기가 고생한 거 알겠어. 그다음에 좌파 쪽에 지금 심지어 정부 책 사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20년간 하락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20년간 하락을 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본인이 틀린 거잖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수정하고 내가 잘못됐나 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고스란히 정책에 넣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뭔가 자기가 잘못된다는 걸 깨달아야 애가 아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20년 동안 계속 상승했어. 상승한 게 아니죠. 돈 가치가 하락한 거죠, 사실은. 그런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예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지지층들이 많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락 비즈니스를 하는 거 아닐까요? 하락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안 좋은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남들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자기만 부자가 되는 구조예요. 뭐 에브리바디 윈이 아니에요. 또 누가 그 개그맨도 마찬가지고 남들은 다 안 좋아지더라도 자기만 잘 살면 된다. 이게 진짜 나쁜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 마인드랑 똑같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좌파 정치인들도 어떤 놈들은 진짜 뭐 가재 개 붕어식으로 생각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실제로도. 자기는 재건축하고 재건축하고 딸은 유학 보내고 그렇죠. 미국으로도 유학 보내고 에르메스 휘감고 있고 맞아요. 예. 말과 행동이 다르면서 안경도 일부러 부러진 거 쓰고 다니고 구두 밑창 막 그렇게 뜯어내고 하면서, 가방도 막 하면서 집은 막 휘어버쩍 하면서 문짝 막 뜯어갖고 올려놓고 테이블처럼 쓰고 그러니까 말은 막 그럴싸하게 하니까 또 거기에 또 선동이 돼갖고 옥탑방 가서 살고 맞아요. 그러면서 정작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야. 주변 사람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지. 전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부자 돼 계속. 뭐냐고.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원분들도 부자 되신 분들 많아요. 잘 되신 분들 많고. 물론 이제 정말 뭐 다 만족하는 건 아니겠지만, 많이 봤잖아요. 종시대. 아직도 임팩트가 강한 8억. 뭐 그것도 있고. 그거 외에도 뭐, 그거 외에도. 그러니까. 방송에 노출된 게 그거니까. 네, 그쵸. 8억. 그쵸. 근데 그것도 뭐, 진짜. 근데 그것도 진짜 소액으로 했기 때문에, 또 소액으로 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얘기고. 거의 진짜 무자본에서 네네. 8억으로. 맞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종우 씨도 나 만나서, 나아졌어요, 인생이. 그래도 좀 나아졌죠. 좋아졌잖아요. 안 만났으면 아마 문 닫았을 거야. 고맙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잖아요. 행동이 일치하잖아요, 어쨌든. 내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냐? 물론 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국가 위해서 얘기한다, 진짜로, 진심으로. 좀 깨우쳐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정부 자문위원인 거잖아요. 말 다 된 거예요. 말 끝났어. 게임 끝났어. 정책 자문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더 벌어진 거야, 더. 초양극화. 초양극화. 더 벌어지는 거야. 뿌뿌. 어쩔 수가 없다. 뭐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다. 현실이 그렇다. 이름도 2억 원이래. 그 당시엔 큰 돈이었을 거 아니에요. 갭을 2억을 넣나? 죄송합니다. 그 재건축 같은 경우 실거주가 예외 조항이 있어요. 해외 파견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외 조항. 그러니까 그 예외 조항을 활용해서 한 거예요. 2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보고 매각했대. 시세 차익이 2억 원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저는 좋다 이거예요. 아니, 부동산 실거주에서 투자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과 적어도. 그 다음에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민주당이 주가장창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정책적으로 그 주택은 투기다 이런 식의 주장하지 않습니까? 주택하는 게 투기라고. 근데 정작 이렇게 하시는 분들 대다수잖아요. 대다수. 나는 재건축. 그것도 이제 예외 조항 활용해서 실거주 안 했는 것도 하고,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묻고. 한둘이 아니잖아요, 한둘이. 김남국 씨 뭐 비트코인 하다가 뭐. 그거 무죄로 나오긴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진짜. 뭐 어쨌든, 뭐 그렇고. 최근에 또 누구야, 그 주식 하시다가, 차명으로 주식 하시다가, 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강남에 거의 다 정치인들 한번 봐보세요. 정치인들 다 강남에 집이 있어요, 진짜로. 다 있어요, 다. 없는 게 이상할 정도로. 맞아요. 하나같이. 하나같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강남 집값을 잡는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국민들도 좀 깨어날 때도 됐고, 이제 좀 알아차릴 때도 됐잖아요. 최근에 인도네시아도 난리 났잖아요. 지금 공무원 연금. 해서. 그거 바꿔가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더한데 지금 더하잖아요 사실. 근데 적어도 그러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비평하는데 최다 뭐 김어준 매불쇼인가? 동시 접속 사수가 몇십만이더만. 호랭이 500. 호랭이 지금 500이죠. 집값을 진짜 잡고 싶고 양극화를 줄이려면 딴 게 없어요 진짜. 규제 풀고 공급 많이 하면 돼요. 자 끝. 공급 많이 하고 규제 풀면 된다. 그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그럼 다 해결돼.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거 외에 방법이 뭐가 있겠냐고요. 계속 규제 강화한다? 더 꼬인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망치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다 같이 안 좋은 얘기를. 에브리바디 윈이 아니라 다 같이 안 좋아지는 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 무식한데 신념이 있는 분들이 진짜 힘들고 그 사람들이 윗대가리로 가면 갈수록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거다. 그 마두로지 않습니까? 근데 마두로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을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미국을.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좀만 이런 얘기하면 극우 세력으로 보이잖아요. 극우 내란 세력. 예, 극우 내란 세력이잖아요. 예. 그 우리도 극우 세력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분들 말하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차베스가 생각하는 트럼프 정부는 극우 세력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극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마두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2의 베네수엘라 된다 하는 얘기가 그냥 허튼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라고 그렇게 프레임 짜는 애들은 다 극자 세력인 거예요. 극자 세력. 그러니까 차베스 마두로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프레임에도 당하면 안 된다. 극우라고 하는 거 프레임이고 차베스나 마두로가 얘기하는 게 그런 세력인 거고 그러면은 트럼프가 극우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극우, 우리도 다 극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정상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극우 세력이라고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우라고 얘기하는 당신이 바로 극자다. 이런 프레임이 이것도 역공을 해야 돼요. 이런 프레임은. 차베스는 마두로는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차베스는. 근데 심지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도 똑같아. 정책도. 제가 그 베네수엘라 20년간의 그거를 보면 우리나라 미래가 보일 거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갖고 왔어요. 최근에 그 초기 부동산 정책이라고. 차베스 부동산의 정책의 핵심 네. 일단 토지 개혁이고요. 네. 그다음에 농지 개혁, 네. 국유지 점유를 합법화, 불법 점유지를 공식화해 준 것. 음. 그다음에 사용되지 않는 대규모 토지를 몰수 재분배. 네. 그다음에 주택 쪽은 기존 불법 점유지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 국가 주도의 저리 대출, 공공주택 프로젝트, 맞아요. 그다음에 임대 부동산 시장 통제, 네. 임대료와 똑같잖아요. 네.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임대 규제 및 가격 통제 시도. 우리나라도 가격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은 네. 상품이 아니라 사회적 권리라는 관점을 강조.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거주 목적을 우선시했다. 민주당 주장이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사회주의적 기초, 주거권을 헌법적 권리로 격상. 집은 인간의 권리이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무섭다. 네. 똑같아요. 정리하자면 차베스 네. 초기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토지 주거 권리의 재분배와 제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빈민층에게는 환영받았지만 중산층 이상과 민간 부동산 건설업계에는 큰 반발을 불러왔다. 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고요. 빈민층이 더 잘 사냐고요, 지금. 망했죠. 더 못 살잖아요, 지금. 폭망했죠. 폭망했잖아요, 폭망. 부자들은 그나마 낫대니까.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데요. 빈민들 다 쓰레기통 뒤지고 있고 체중이 빠지고 똑같잖아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한다는 게 이런 이유인 거잖아요. 똑같아요. 차베스 마두로 정권이 지금 초창기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경제정책도 한번 볼게요. 경제정책. 초기 경제정책은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와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국영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가 중심이었고 초기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는 집권 초기에 거시경제정책하고 재무장관을 일부 유지하며 안정적인 기조를 택했다. 근데 사회복지와 빈곤 퇴치에 중점을 두었었고요. 그다음에 석유산업 국유화. 그렇죠. 베네수엘라였으니까요. 네. 토지 소유 상한제. 네.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토지 개혁이 있었고 무상진료소, 네. 무상교육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지금 돈 많이 뿌리고 있는 거 똑같잖아요. 네. 그것도. 그래서 네. 석유 수익을 국가가 재분배하여 네. 빈곤 감축, 복지 확대, 사회 인프라 개선을 꾀함과 동시에 네. 국가 산업 통제, 네. 토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엄청나게 환영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따라해야 된다. KBS 스페셜에서 따라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그 영상 싹 없어졌더만.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금 최근에 보기에 그 직장인들 4만 원씩 인구소멸 지역 네. 지원해준다고. 네. 또 돈 뿌리는 거 결국. 또 청년도 뿌리고요. 청년도 뿌리고 그게 되냐고요. 그럼 언제까지 뿌릴 거냐고. 언제까지. 소상공인 뿌리고. 네, 뭐가 소상공인 그거 우리 받았지만 그게 경제에 정말 이게 큰 도움이 됐냐. 인생지원금 뿌리고. 지금 월세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죠. 월세 75만 원. 네. 제가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오르겠냐고요. 돈을 이렇게 뿌리는데. 마포구 월세 원룸이 88만 원이군요. 네. 33제곱미터 이하. 네. 88만 원이랍니다. 네. 저는 임대를 받지 않습니까? 받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월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는 더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죠.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반대하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반대하냐고요, 지금. 월세 오르는 거 안 되니까 반대하는 거잖아요. 돈 많이 뿌리잖아요. 제 자산 가치는 더 올라요. 한번 두고 보세요. 한번 더 오를. 뻔하잖아. 왜냐면 전 다주택자니까 더 오르는 거예요. 특실. 앞칸. 근데 저는 같이 위로 올라오라고 제가 끌어오고 있잖아요. 계속 사람들을.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근데 얘네들은 사다리 그냥 끊어버려.
칸을 그냥 잘라버려. 막 기어 올라오면은 그럼 멈추잖아요, 서서히. 하고 더 벌어지는 거지. 칸을 자르고 있다니까. 사다리 걷어차기 하면서 말은 막 서민들 위한대지만 앞으로 건너오지 마. 이러면 먼저 칸을 잘랐잖아요. 저 멀리 가. 베네수엘라 지금 빈민층은요, 진짜 지옥이에요, 지옥. 초기보다 훨씬 더 지옥. 최근에 그 영상 그 유튜브 보면 방글라데시아도 완전히 거기는 장난 아니다. 진짜 지옥이더만. 방글라데시아 영상 저희 회원들한테 제가 공유했었는데 한번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야말로 진짜 지옥이에요, 지옥. 방글라데시아도 완전 못 사는 나라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돼? 한번 봐야 돼. 거기는 진짜 지옥이라면 이런 데가 지옥이겠구나. 일단 공기 자체가 너무 탁해요? 탁하고, 그 다음에 그 성매매로 팔려온 어린 애들이 성매매로 팔아와서 그 사촌이 팔아와서 거기서 이제 평생 거기서 갇혀서 사는 거야. 평생을. 어릴 정부는 때부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튼. 방글라데시아 이 영상 있어요. 요새는 좋은 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그런 세세한 실생활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그 방글라데시아도 한번 봐보세요. 진짜 지옥.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해지옥이라고 욕하는 놈들은 진짜 다 개쓰레기 같은 놈들이야. 방글라데시 한번 갔다 오고 얘기해라. 베네수엘라 한번 갔다 오고 얘기해라. 베네수엘라 한번 갔다 오고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깨어나야 돼. 요새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 안 그랬는데. 네. 그만큼 나라 걱정이 그치. 더 깊어지시는 그런 것도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좋게 보면 그렇고. 최근에 이제 상담을 오셨던 분이 이제 상담을 너무 이렇게 조곤조곤 하니까 되게 무서울 줄 알았대요, 제가. 워낙 이렇게 방송에서 세게 말하니까 되게 무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그렇다고 해서 저 원래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원래 부드러운데 최근에 약간 좀 이게 좀 감정이 좀 실시다 보니까. 레이지. 이재명 레이지가 올라온 거지. 그래서 절대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노란봉투법이 발현이 되니까 로봇 관련주가 폭등을 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상한가 갔어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도 그 생각 못했어.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연역이 돼요. 유추가 돼요. 그 있잖아요. 노란봉투법 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보다는 로봇 자동화 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자동화 산업이 엄청나게 뜰 거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지금 맞습니다. 현재는. 그럼 이런 로봇 산업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로봇 산업만 커질 거냐? 그건 아니고 로봇 산업에 들어갈 배터리도 업체도 커질 거고, 그죠? 그다음에 충전기, 그다음에 소형 배터리 같은 회사들도 커질 거고,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반도체, AI 그쵸? 다 같이. 맞물려서. 그러면 그런 거를 또 캐치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이런 화나고 분노할 것만 아니고, 또 돈들은 버셔야 될 거 아니야. 돈들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엄청 올리면서 키오스크도 엄청 키오스크 그렇지. 관련주가 엄청나게 또 맞아요.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맥도날드 같은 데 보면은 다 키오스크로 싹 바뀌었잖아요. 맞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누구를 위한 거냐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그러면 직장인들 알바하는 애들이 알바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중대재해법에 리스크하면은 건설업계가 그 GDP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 날 텐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업계 집을 안 지면 어떻게 됐어요? 집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공사가 지연되거나 멈추거나. 그러니까 더 올라가고 그런 거 감안해서 공사비를 더 올려받겠지. 기업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진짜 누구를 위한 거냐고요. 그렇게 반대를 해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밀어붙였잖아요. 6개월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합의가 되겠냐고요. 최근에 또 이렇게 해서 또 각광받는 업종이 노무사들이에요, 노무사. 왜냐면 그거 이제 컨설팅 해야 되니까. 컨설팅해서 이제 기업의 어떤 리스크를 줄여야 되니까 노무사들이 이제 요새 많이 바빠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회원분이 오셔서 노무사셨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배우기도 해요. 이렇게 상담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건설업계가 하다 보니까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되냐고. 더 올라가는 거야, 더. 그러니까 모든 정책들이 사실은 집값을 다 올리는 정책들이다. 취득세 중과하니까 지방 집값은 떨어지지만 서울, 강남은 계속 오르는 거고. 양도세 중과하니까 지방 집값은 떨어지지만 똘똘한 채로 서울, 강남은 계속 오르는 거고. 종부세 강화하면은 더 똘똘한 채로 가려는 현상이 있는 거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애면은 집이 아예 나오질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 돈으로 그냥 월세 받을 거다. 왜냐면 전세 월세가 엄청나게 오를 거니까. 그냥 월세 받는 걸 반전세해서. 본인은 조금 약간 허름한 데 가서 생활비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부세 올라가면. 그럼 전세 월세 어떻게 돼 있어요? 더 올라간다. 지금 월세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간다. 홍콩처럼. 방 요만한 거에 한 칸에 막 임대료 막 2, 300 내는. 우리나라 그렇게 임대료 비싼 편은 아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누가 만들고 있냐고요, 여러분. 누가 만들고 있냐고. 전세 삭제. 전세 없어지고. 대출도. 그쵸? 전세 대출도. 이제. 없어지니까. 그나마 청년들이 전세해서 목돈 마련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박탈된다. 그러니까 기차를 진짜 끊어버린다. 진짜로. 끊어버 오지 마 하고. 떠밀려가면 오지 마.
기관사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지네들만 다 하고 베네수엘라도 일부 상류층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구조다. 빈민가들 더 망했다. 이게 실제 그 결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네.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일반 거지. 대중은. 맞아요. 이게 다음 주에 뿅 바뀌면 야 이거 뭐야 이럴 텐데 맞아요. 이게 서서히 바뀌니까 맞아요. 이 눈치를 못 채면서 맞아요. 천천히 망가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할 거다. 계속. 왜냐면 교육도 다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시킬 거니까. 최근에 뭐 김호준이 방송 어린 애들 방송에 틀어주고 틀어줬다면서요. 학교에서 틀어주고. 학교에서 틀어줘. 미친 선생님이지. 애들한테. 리박스쿨에서 그랬으면 난리 나면서 본인들은. 그러니까요. 뭐 고민정이 뭐 극우 뭐죠? 채널 방송 뭐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입법 발의한 거가 또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자기네 아니면 다 극우야. 자기네들과 생각이 다르면 극우가 된 거야. 마치 마두로가 미국 보고 극우라고 하는 것처럼. 미국이 극우입니까? 미국이 극우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미국이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가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우리가 극우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뭐 틀린 말이 있어요? 심각하다. 그럼 어찌됐건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고 해야 된다.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앞칸에 태우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 빨리 저쪽으로 넘어가라고. 그러니까 맨 끝칸이면 그 다음 칸, 그 다음 칸이면 그 다음 칸, 그 다음 칸이면 그 다음 칸. 계속 뭐 1등석은 못하죠.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끌어오고 있다. 한 명이라도. 걔네들은 사다리 자르고 있다. 바퀴벌레 블록 그만 먹고 빨리 탈출해라. 누가 진짜 착한 사람이 누가 나쁜 사람이냐고. 진짜 현실적으로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처먹으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진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동생도 김연아님께서 저희 동생도 수원에 10년 살다가 프랭 TV를 지속적으로 보더니 정신 네. 차려서 서울 동대문에 8월에 네네. 등기쳤다고 합니다. 잘하셨네. 그러니까. 앞칸으로 오셨네요? 그렇죠. 한 칸 앞칸 온 거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방송할 맛이 나는 거죠. 그러면 보람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도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네. 그렇죠. 우리 방송 듣고 인생이 나아지면 이분들도 좋고. 정책이 만약에 바뀌면 그것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다 에브리바디 윈인 거잖아요. 그게 좋은 거다. 윈윈 정책. 윈윈 정책. 근데 이런다고 4만 원 주면 여러분 지방 가실 거예요? 가겠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하면은 그 일대 아마 가격도 올라요. 어차피 식비가. 어차피 또 올라요. 정확하십니다. 그만큼 딱 올리잖아요. 그거 올라요. 어차피 올라요. 아무 쓸데없다. 이거 그리고 본인 돈도 아니잖아요. 다 세금이잖아요. 세금. 네. 이거 돈 풀리면 또 자산가치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기사 갖고 왔는데 인플레이션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외식 물가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김밥이 얼마예요 요새? 김 선생 기준으로 네. 저희 동네 김 선생 기준으로 7,500원입니다. 7,500원. 옛날에 1,000원이었잖아요. 옛날에는 1,000원. 7,500원. 떡볶이, 햄버거, 짜장면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햄버거가 제일 싼 거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10,000원이 넘지만 그러네. 네. 치킨도 오르고 제가 물가 오를 거라고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물가만 오르냐고요. 물가만. 월세도 오르고 자산가치도 오른다니까. 아니 떡볶이, 김밥, 라면값이 오르는데 집값이 안 오르겠냐고요. 그러니까요. 받을 땐 좋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후기 쓸 때부터 그 후기도 그 진짜 토 나온다고. 토 나오는 후기 쓸 땐 몰랐지. 김밥 10,000원. 지금 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현실. 그러니까 지금 다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둘씩. 네. 뭐 하나둘씩. 충분히 다 여러분들 다 예상했던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세상이 더 이제 벌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다. 우리가 이제 교도소에 가는 이유가 교화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교화를. 잘못한 걸 반성하기 그렇죠. 위해서. 근데 나와서 너무 지금 막 마치 아무 죄 없었다는 듯이 정치 검찰 때문이었다. 사면 냈으면서. 근데 그거는 다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무소 위조나 딸의 어떤 입시 비리에 그렇죠. 깊숙이 관여한. 근데 서울 잘 사는 청년은 요새 근데 2030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우라는 거예요. 잘 사는 청년.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조민도 잘 살잖아요. 인스타 난리도 아니더만. 그러면 거기도 극우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계속 극우몰이 하는 거예요, 결국. 극우몰이. 그러니까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극우다. 아까 얘기했듯이 마두로가 미국 트럼프를 극우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진배 없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여러분 선동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거를 이 방송을 보시는 지금 579명은 이해하시지만 다른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진짜 조국이 더 심각한 게 반일주의자예요. 완전히 심각한 반일주의자. 그러니까 희한해 진짜. 내구조라면 이렇게 뜯어서 보고 싶어 진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린 시절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지? 그 인생 과정 한번 옆에서 계속 관찰하고 싶어 이렇게 계속. 그렇게 관찰하고 싶은 사람이 인터스텔라처럼 타임머신 타고 이렇게 가서 보고 싶은 사람이 이재명.
제일 보고 싶어. 진짜 어땠는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죠?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난 진짜 궁금해. 그러니까 뭔가 밥을 얻어먹잖아요. 그러면 네. 만약 대표님이 고기를 사줬어. 네네네. 그럼 고기 사진을 올리지. 그렇지. 후식으로 먹은 된장찌개를 올리지 맞아요. 않거든요? 맞아요. 뭔가 좀 이상해. 아니 고깃집 갔는데 왜 된장찌개 사진을 올려? 왜 그럴까? 한우 먹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럴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선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생산성이요. 1도 없어, 진짜 1도. 진짜 어디 해서 돈 벌어오라고 하면 한 푼도 못 벌 걸 아마. 그러니까 생산성이 아예 없는 인간들이에요. 정치하는 애들이, 좌파들이. 근데 오로지 대학교 때 데모하고 선동하는 것만 이게 눈이 떠가지고 생산성이 1도 없으면서 선전선동 해갖고 사람들 해갖고 막 후원받고 이런 거 있잖아. 선전선동 해갖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윗자리에 올라가 국회의원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얘네들이 진짜 그냥 사업하고 하면 절대 생산성이 1도 없어요. 아이디어도 없고 생각도 없고 머리도 안 좋고 내가 볼 땐 그래. 생산성이 진짜 1도 없는 인간들이다. 근데 이런 인간들을 추앙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뭐냐. 차 막 닦고 물티슈로. 물티슈 닦고 기스 다 나. 최근에 대책 나오기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되시고 나서 네. 민주당 될 것 같아서 네. 바로 근처에 집을 대장 아파트를 사긴 했거든요. 네. 어디에 사셨어요? 어디? 제가 지금 평촌역 옆에 네. 그 힐스테이트 에코평촌이라고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네네네. 20평이랑 24평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운 좋게 그냥 당첨돼가지고 그냥 구매를 했고 대학생 때 네. 대학생 때요? 네. 네, 거기 쭉 있다가 그때는 이제 그 옆에 이제 평촌더샵 센트럴시티라고 네. 부모님이랑 살고 있었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다 문재인 받았을 때 다 정리하고 이제 시골로 가시고 저도 이제 좀 그쪽에 살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좀 니즈가 있어서 애기도 한 살이고 그래서 좀 막 공덕 이런 쪽 알아보다가 집값은 서울 쪽이 훨씬 더 오르겠지만 그냥 큰 거 한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작은 거 두 개가 어떨까 해서 그리고 시간도 급하기도 해서 이제 알아볼 시간도 많이 없어서 살아봤던 데 위주로 알아보다가 평촌더샵 이번에 5월 달에 34평으로 추가로 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아, 네. 그러니까 현재 오피스텔이 있으신데 그 아파트를 한 채 더 사셨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 평촌에 아파트를 하나 더 사셨다는 말씀이세요? 네네네. 아, 네. 그러면 그래서 여기는 구매하겠습니다. 새로 산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9월 달에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얘가 제가 뭐 요거를 뭐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세금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평촌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이 혹시 사실 때 당시에 그 조정 지역이었나요? 언제 사신 거예요, 오피스텔이? 살 때는 조정 지역 아니었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혹시 그 평촌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은 나중에 파실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은 없는데 한국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그게 조금 네. 완전 저평가고 아파트보다는 확실히 낮아가지고 네. 오르는 폭이 그렇게 막 크지 않아서 아, 나중에는 이제 서울로 뭐 가거나 할 때 네. 매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혹시 오피스텔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게 오피스텔도 지금 이제 어쨌든 그 평촌 오피스텔이 하나가 있는데 5월에 이제 평촌의 아파트를 34평은 하나 더 매수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3년 이내만 파셔도 비과세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피스텔이. 3년 이내에 팔면요? 네네, 3년 이내. 그래서 그 기한을 놓치면 오피스텔이 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오피스텔은 비과세를 못 받는 줄 알아요. 네. 근데 오피스텔도 주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특이한 게 주택도 되지만은 또 그 업무용 시설도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주택으로 간주해서 비과세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조건이 마찬가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니까 네네네. 3년 이내만 해당이 되시거든요. 예, 그 잔금 기준이에요. 평촌 아파트 잔금 기준으로. 그러면 최근에 이제 입주하셨으니까 최근에 입주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은 평촌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은 지금 전세를 주셨어요? 월세를 주셨어요? 전세 좋습니다. 전세. 이거 최근에 그러면 주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갱신 청구가 이제 4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3년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비과세 받으려면. 네네네. 네. 근데 어쨌든 요 오피스텔이 샀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샀을 때 기준으로는 엄청 많이 올랐죠. 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 비과세가 무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비과세로 파셔야 돼요. 평촌 매수하신 거는 이미 계약을 하신 거고 입주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건 밀고 가셔야죠, 뭐 과천이나 뭐 공덕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정이 된 거를 그렇다고 이거를 뭐 당장 팔아서 뭐 다시 공덕이나 그 과천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미 입주를 하셨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전략을 노려서 기다리셔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평촌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의 비과세를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 그 세금이 많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략을 잘 하시는데, 다만 이게 갱신 청구가 4년이니까, 그죠? 요게 3년이 넘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전세를 낀 상태에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전세를 낀 상태에서. 왜냐면 3년 이내니까. 이분들이 갱신을 아마 청구할 거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그 과천 5단지에서 그 이주하신 분들이라서 그럼 언제 가신대요? 5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걸 팔고 싶으시면 이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에 2년 있다가 본인이 그냥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파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그냥 안고 안고 파셔도 되는데 매도 그- 문의가 오긴 했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안고 어쨌든 3년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건 상황 봐서 이제 매도를 하시는데 대신에 이건 있어요. 만약에 3년 이내에 평촌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파시지 않습니까? 비과세로. 그러면 그 지금 그 평촌에 그 34평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바로 파셔도 비과세가 또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해됩니다. 거의 동시에 팔아도, 그러니까 날짜만 하루만 달라도 되는 거예요. 그거 2개 팔아서 그렇죠. 결국 조금 더 그 사이에 돈을 좀 모아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뭐 서울 진입이나 그런 게 그렇죠, 그렇죠. 용이하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괜찮은데? 그렇죠. 예, 맞아요. 오. 예, 맞아요.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음. 좀 경기도 과천이랑 이런 쪽에 오래 살다 보니까 네. 딱 그런 느낌의 딱 지역들이 등시 말고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시 한 번만. 나머지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그냥 빌라촌 아예 아, 아파트 단지로만 돼 있고 네네네. 경기도에서는 뭐 제일 좋은 데가 분당일 것 같고 분당, 둔산동, 대전 둔산동, 일산 이런 느낌이요? 네 분당이나 그래서 네네. 공덕 사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네. 그 왼쪽에 마레프인가요? 네네네. 그쪽 말고는 사실은 네. 그 민도 차이가 좀 난다고 물론 네네네. 집값은 경기도보다 네. 제가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 감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학군 차이도 좀 있고 예. 근데 지금은 그게 고려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를 파는 시점이 아마 한 2, 3년쯤 될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때는 또 지각이 부동산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부는 하시는 건 맞는데 그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일단 요거 매도 전략을 하고 나서 이제 어디로 옮길까.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보다는 그때쯤 돼서 하셔도 돼요. 그 흐름을. 왜냐면 이제 마포 공덕 쪽도 2년 후에 만약에 이게 진짜 막 미쳐가지고 올라버리면 못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 그러면 뭐 갈아탈만 한 거고. 또 뭐 과천도 뭐 생각보다 뭐 안 올랐거나 아니면 또 너무 올라버리면 또 그게 안 되는 거니까. 네네. 예, 그때 돼서. 그 다음에 뭐 지역은 과천이나 뭐 마포 그죠. 그 다음에 뭐 성동구 쪽에 뭐 일부 지역들 아니면 뭐 분당이나 뭐 그런 지역들도 뭐 나쁘진 않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뉴타운 지역들도 많아요. 아 뉴타운 지역이요? 뉴타운, 네네. 뉴타운도 많으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인데, 뉴타운은 이제, 뉴타운 안과 밖이 많이 달라서, 다 완공이 안 된 지역은 약간 좀 안 좋아 보여요, 보기에는. 어수선하죠. 어수선하잖아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투자 여력이 더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를 평촌 힐스테이트 오피를 비과세로 파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래서 팔아서 넘어가는 걸로. 따닥. 예, 그렇죠.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부분 오피스텔이 비과세가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거주가 그 오피스텔을 주거로 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일시적 1세대 있을 때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요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미 다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예, 그냥 그래도 아니,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나중을 그렇죠. 여러 개 되시면 당연하죠. 여러 개 되시면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어쨌든 평촌에 있는 아파트도 나쁘진 않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어쨌든 결정하셨으니까 밀고 가셔야죠.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민도 중요해, 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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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마포도 썽에 안 차는 거야. 그렇죠. 과천 가야죠, 뭐 과천. 네. 과천이나. 근데 송파 가야죠, 송파. 송파도 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로 해서 하니까 송파 쪽도 가능. 맞아요. 송파 쪽도 가능. 송파 정도 돼야 좀 뭔가 이렇게 말이 통하고. 그렇죠. 강남도 오실 수 있으면 그런- 작은 평수도 작은 평수로. 강남 작은 평수도 괜찮아요. 강남 작은 평수도. 빌라 섞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민도 그쵸. 이런 네. 거. 아, 조금 뭐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보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상담 사례가 뭐냐면 서울에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네. 아파트가 있고 이제 빌라가 하나 있어요. 빌라. 그리고 이분은 또 지방에 속초인가 강릉인가 아파트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속초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3주택인 거죠, 지금. 서울에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고. 3주택인 거죠. 근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거주를 하는 거예요. 3주택인데, 이거를 이제 팔려고 했더니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주택이니까 취득세가 8%가 되는 거예요. 8% 12%가. 저한테 이제 상담 오셨는데, 근데 세무사한테 그 전에 상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무사분들도 이게 다 본인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왔는데 제가 방법을 어떻게 제시를 해드렸냐면 3주택인데 이 빌라를 그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10년짜리로. 네. 임대사업자 등록 10년을 하게 되면 이 서울 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비과세 되냐고. 2개 아니에요? 2개인데, 근데 이게 이 속초가 강릉에 산 아파트가 산지 3년이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건데, 근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그러니까 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가 일시적 1세대 2주택도 적용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빌라를 임대사업자 등록하시고, 어차피 이 속초의 아파트가 3년이 마침 아직 안 됐더라고요. 몇 달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서울 아파트를 파실 수 있다. 근데 이 세무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거든요. 제 말이 맞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집을 팔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이게 그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안 팔리는 거예요. 속초에 있는 아파트는. 그럼 비과세 네, 비과세 받고 팔고 서울 팔고. 네, 이거를 팔고 어차피 이건 임대사업자 이것도 이제 장기로 보시긴 해야 되지만 그리고 강남 3구 외 지역을 아파트 사면 된다. 강남 3구 외 그러니까 비조정적 하더라도 취득세가 마침 이게 공시지가 1억 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3주택이지만 취득세가 일반 세율인 거예요. 8%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거죠. 네. 옮기셔야 되는 분인가 보네요. 근데 서울 이제 안에서? 근데 이것도 서울에서 옮겨도 되는데 여차하면은 그냥 전세 끼고 살아도 돼요. 왜냐면은 토지거래 허가 대출만 아니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아닌 지역은 대출 끼고 사고 본인은 편한데 월세 사시면 된다. 이렇게 솔루션을. 근데 이분이 요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생각조사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근데 이거 세무사한테 상담 받는데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지. 그러니까 놓친 거예요, 놓친 거.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랑 임대주택, 거주택 비과세는 중첩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과세를. 근데 그거를 이제 놓친 거예요. 전 몰랐습니다. 몰랐죠. 예, 몰랐죠. 근데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를 더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지금이라도. 왜냐면 서울의 아파트는 팔리니까. 팔고 이제 갈아타시면 된다. 월세로 가고. 그렇죠. 이거 사도 돼. 아니면 본인 들어와서 살아도 되고. 여기보다 좀 좋은 데로. 여력도 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게 3주택이니까 못했던 거예요, 이게. 비과세 이게 세금이 크니까. 3주택이니까 이게 세금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했던 거예요. 이게 도표로 보고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몇 명이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포인트는 요 네. 임대주택 등록하는 거. 네네. 여기가 일단 첫 번째 1단계였고요.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요거 파는 게 네. 이게 일시적 1세대,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있지만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된다. 그래서 서울 비과세를 할 수 있는 게 요게 그렇죠. 스텝 2. 그리고 이게 이 아파트가 공시가 1억 이하기 때문에 취득세도 영향이 없다. 스텝 3.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거 나야 지금 이거 하려고 아니, 그러면 그게 이게 나야 내가 최진군이야 지금 그거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비싸냐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다. 왜냐면 이게 사실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한번 얘기 들어보고 한번 또 판단하는 것도 뭐 전혀 뭐 나쁠 거 없지 않냐는 거 뭐 얘기했는데 근데 엄청나게 이분은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 말이 맞다 이거는 제가 다 확인했다 아침에 한 번 더 확인했다. 왜냐면 세무사가 아니라 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했는데 방송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잠실루에 이거 이제 재건축 이제 일반 분양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특별 공급에 경쟁률이 346대 1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죠? 그 현금이 10억 정도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346대 1이라는 거는 그만큼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예. 특히 무주택자들이. 왜냐면 특별공은 무주택자잖아요. 무주택 현금 부자들이 많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그 대출 규제가 제가 그때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안에 돈이 없지만 내가 연봉이 2억, 각자 2억이면 4억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출을 10억을 받든 15억을 받든 뭐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각각 2억씩 버는데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은 가난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금 부자만 되는 거고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집에서 대출 없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강남에 살면서 우리 애들 앞으로 해줄까? 뭐 특별공급해서 무주택이니까 애들 앞으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증여세 내더라도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이거 당첨만 되면 10억 버는 거니까 내년 1월에 분양 대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짧은 거예요, 이게.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 돈이 그 목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대출이 안 나오면은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부모님 도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출 규제가 뭐 집값 안정시키겠다는 측면도 있고 집값 안정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결국에는 현금 부자만 더 이득을 보는 정책이 돼버렸다. 이것도 우려를 좀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현실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얘기하고 기사가 늦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항상. 근데 실제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 현실화 되어 있는 거예요.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좀 제 말을 좀 믿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좀 믿어주셔야 되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심사인당 채널 갔다 왔거든요. 심사인당. 네. 근데 이제 다른데 그 투미 채널도 갔다 오고 했는데, 투미 채널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댓글이 되게 우호적이더라고요. 부일남도 요새 많이 우호적이에요. 우리 쪽이니까 어쨌든. 그렇죠. 근데 심사인단 채널에 가서 댓글을 보니까 거긴 주식 베이스죠. 그렇죠. 난리더만. 진짜 여전히 다 구려 진짜 심지어는 심지어 다 구려서 그렇구나 해서 그래서 뭘 느꼈냐면 내가 계몽을 시켜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바꿔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왜냐면 저희 맨날 이 댓글만 보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내 말에 많이 동의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신 있게 딱 신사임당 그쵸. 가져갖고 똑같이 얘기를 하셨군요. 비슷하게 얘기했죠. 네. 아니 또 완화해서 얘기했어요. 완화해서 상당히 완화해서 얘기했는데도 댓글을 보니까 차차차차차 하는데 이거 심각하구나 진짜. 심각하구나. 진짜 심각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에 약간 사명감이 좀 드는 거예요. 사명감이. 그래서 그래서 제가 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부자가 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뭐 이런 기술적인 얘기, 뭐 세금적인 얘기, 뭐 부동산 투자하는 얘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유튜브도 약간 마인드를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유튜브는 대부분이 이제 좀 약간 그래도 좀 아실 만한 분들이 오시는데 저도 이제 외연을 좀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후레이도 지금 외연을 좀 확장하고 있잖아요. 참 후레이 맞아 30만 축하드려요 진짜. 갑자기 갑자기 30만 두서가 없네. 30만 될 때 아버지 입원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후레이도 이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깨어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아침에 제가 오다가 이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그 제목으로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봤더니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결정 능력이 많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사람은 이제 건장한 사람을 며칠 굶긴 거예요. 옛날에 그런 실험이 가능했나 봐요. 옛날에. 근데 굶기고 나서 했더니 이 사람들이 온통 먹는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결핍으로. 근데 실제로 이 빼쩍 마르니까 그다음에 식당에서 뭐 좀만 늦게 나와도 그러니까 이 식단을 계속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되게 예민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심지어 영화를 보는데도 음식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음식에만. 모든 게 다 음식에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건 얘기 뭐냐면 결핍이 생기면 계속 그것만 이제 쫓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근데 그거를 보고 저도 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근데 저도 보면은 약간 돈에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재테크를 잘하는 거고 뭐 나쁘게 말하면 약간 돈에 미쳐 있잖아요. 미쳐 있는 것에 저는 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하면은 계속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불릴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왜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재밌어 하나를 봤더니 저도 사실은 약간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집이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 30만 원이 없어서 결혼 폐물을 몇 번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결혼 폐물을 이제 전당포에서 이제 맡겨서 그 돈을 이제 하려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이제 길바닥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결핍들이 있으니까 약간 좀 불안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와이프도 그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렇게 막 이렇게 유복하시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아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에 가면은 절대 2잔 안 시키세요. 지금도 여유가 있으신데 한 잔만 시켜요. 한 잔만. 근데 이제 그게 먹기 싫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돈을 아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오랫동안 자라다 보니까 와이프도 약간 좀 그런 저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 그런 결핍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와이프도 보면은 항상 그 돈에 대해서 좀 그 굉장히 좀 어떻게 하면 벌까 항상 그런 생각을 와이프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결핍 때.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좋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제 형 상황에서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럼 불안 심리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불안할 게 없다고 저는 또 한편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잠깐만, 이거 그러면 영상 편지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결핍이 그런 트라우마를 낳을 수 있겠구나. 결핍이 트라우마 낳을 수 있겠구나. 근데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계속 가난해진 이유면 이게 그 한쪽에만 이게 꽂혀 있다 보니까 이제 올바른 의사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터널 효과라고 해서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터널 하나만 딱 보이면은 딴 게 안 보이고 그 터널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 밝은 구멍. 그 구멍만. 그것만 예, 보이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겨를이 없는 거예요, 겨를이. 그러니까 계속 의사결정하고 주식 좀만 오르면 막 좋아서 팔아버리고 주가 떨어지면은 막 미치는 거고. 막 불안해하고. 불안해하고 미칠 것 같고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결핍이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그게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을. 그러면 극복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자각을 먼저 해야 돼. 자각. 아, 내가 지금 터널 안에 갇혔구나.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떼어내서 내가 터널 안에 갇혔지만 좀 약간 3인칭으로 이동해서 좀 위에서 올려다보는 걸로. 왜냐면 터널 안에 갇혀 있으면 저거밖에 구멍밖에 안 보이지만 내가 한 발짝 더 뒤로 물러서 있으면 조금 더 시야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을 자각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의사결정이 힘든 이유가 계속 가난해진 이유가 사실은 그 의사결정이 저는 연속적인 실패라고 보거든요. 그 대기업 사장님들도 실패하는 게 한 번에 한두 번의 의사결정으로 그 한두 번의 의사결정으로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두 번의 의사결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사결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의사결정이 계속해서 실패하다 보니까 대기업 총수들도 이렇게 망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세롬 기술인가? 그리고 자살을 하셨잖아요. 그때 그 삼성가의 그 아시잖아요. 세롬 기술에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핍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 것 같아요. 성장의 원동력. 왜냐면 만약에 제가 대학 시절에 그런 결핍을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좀 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갈망을 했을까? 저는 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결핍은. 그때 부유했으면 대표님은 재벌이 되었을. 아니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안빈낙도로 그냥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빈낙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어렸을 때도 돈에 좀 관심이 많고, 어렸을 때 제 꿈이 뭐,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맨날 얘기했던 게 저는 뭐, 어렸을 때 이제 그 대문을 열면 대문을 또 열고, 대문을 또 열고, 대문을 또 열고, 대문을 또 여는 집에 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대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왕의 삶이네. 대감집에. 근데 어렸을 때 저 그런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이리 오너라 뭐 열어주고 또 열고 대문을 또 열고요. 열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결핍이 일종의 또 원동력이 되고 또 어떤 면을 봤을 때는 이런 결핍이 없는 사람들이 또 재벌 2세들 중에서도 또 못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부잣집이 3대를 못 간다고 워낙 부자였던 사람들이 또 이런 결핍이 없으면 또 실패하거나 또 쉽게 좌절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결핍이 어떤 성공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떤 트라우마로도 작용하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핍이 나쁘다 좋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결핍에 대해서 내가 트라우마도 생길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이중적인 생각을 같이 동시에 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좀 더 열망을 하는구나, 갈구를 하는구나. 그러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승화시킨다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승화를 시켜서 내가 어떻게 요거를 더 역동적으로 더 발전을 시킬까? 계속 연구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게 결핍에 있어서 계속 이거는 생각을 못 하고 계속 이제 터널 속에만 갇혀 있으면은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런 터널에 갇혀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한 단계 좀 삼성적으로 좀 넓게 좀 생각해보고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좀 바꿔볼까? 내 의사결정에 뭐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바꿔가면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내 훈련TV에 오면 좀 이런 얘기 좀 해야겠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네. 김경만 대표 이번 주에 영상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분도 빌라 경매를 받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하락장 때 받다 보니까 36억의 대출을 갚아가면서 네. 지금 꾸역꾸역 버티고 네. 지금 2년 반 이렇게 네네. 됐잖아요. 근데 네. 이제 또 거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네. 계속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좀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다고 그렇죠. 그러시더라고요. 자성의 시간이죠. 쉽게 말하면 자성의 시간.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또 한 단계 또 도약할 수 있는 뭐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안 그래도 저 그분 거 영상 봤는데 말씀 너무 재밌게 잘하시니까. 네. 예. 그리고 요번에 그 성인 영화 찍으신다고. 경매의 신, 예쁜 고졸 여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연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영상 저도 재밌게 봤는데 저도 좀 약간 근데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하고 싶은 거를 그 좀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게 제 중학교 때 이제 생각했던 게 그 부루마블을 개조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가 그게 이제 건물주 마블인 거잖아요. 뭐 그것도 하고 있고 뭐 그래도 뭐 프랜차이즈 사업도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프랜차이즈 해서 이제 커피숍하고 소금빵 집도 냈는데 뭐 그건 뭐 접었고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저도 뭐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얻는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고 또 저에 대해서 좀 성찰하는 시간도 갖게 되고 뭐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누구나 다 무조건 다 대박 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말이 좀 이렇게 뒤로 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결핍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좀 승화시켜서 좀 더 발전적인 삶을 살거나 내가 이제 결핍이 있어서 좀 터널 안에 좀 갇힌 느낌이 들면은 좀 객관적으로 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짜 깊게 고민을 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터널을 빨리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면서 또 그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실행력인 것 같아요. 실행력. 그러니까 실행력. 그러니까 저의 장점은 그래도 뭐 되든 안 되든 실행하는 편이잖아요. 어쨌든 말하는 그 김용만 대표도 실행하시는 편이잖아요. 저 네. 미국 주식 하겠다 했고 뭐 1억 벌겠다 했고 그쵸. 성인 영화 찍겠다 그쵸. 지금 찍고 있고 납품도 해서 이제 지금 네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그 다음 단계가 계속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어차피 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키호테처럼 뭐 무조건 뭐 말도 안 되는 거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리스크 안고 어쨌든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그 기반에는 엄청난 투자 실력이 있었다. 그렇죠. 사실. 재력도 있으신 거고. 연말에 200억이 들어온다. 개쩐다. 그러니까, 토지 보상 들어온다. 그러니까 어제 할만하시네. 그러면 경매 쌉고수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원하시는 걸 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럽다. 대단하시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결핍을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또 어떤 그 성공의 또 혹은 재테크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고 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이런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한번 그런 돌파구를 한번 만드시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후레이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후레이도 요새 좀 약간 힘든 일이 겪었잖아요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거를 또 돌파구 찾아서 또 이렇게 성장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결핍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싶네요. 예를 들어서 네네네. 지금 대표님은 네. 본인이 스스로 네. 바닥부터 읽어 네네네. 오셔갖고 지금 강남까지 네네네. 가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바닥부터 이렇게 네네.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그 결핍과 동기부여를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이제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그런 구김살을 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 하면은 뭐 특별한 거 아니면 많이 하라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거. 그렇다고 이제 경제관념을 안 심어주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와이프가 또 워낙 또 알뜰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막 용돈을 막 많이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 또 우리 애들이 막 그렇다고 막 쓰거나 막 이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또 이렇게 또 적당하게 또 쓰는 편이고, 그래도 가정교육을 잘해서, 가정교육은 뭐 제가 하는 역할이 아니니까, 또 와이프가 이제 하는 역할이니까, 이제 가정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애들 그래도 많이 착한 편이에요. 착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돈도 막 함부로 쓰는 스타일은 아니고, 또 공부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하는 편이고, 물론 사춘기여가지고 지금 뭐 좀 약간 짜증내고 이런 건 있지만, 뭐 대다수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막 그런 걸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그냥 건물주 마블 같이 하면서, 이 둘째가 요새 건물주 마블 되게 좋아해요. 맨날 하자고, 이제, 둘째가 이제 벌써 중1인데, 건물주 마블 이제 맨날 하자고 하는데, 내가 못하겠어, 이제. 질려서. 이제 그것도 되게 좋은 게, 대출도 알게 되고, 그죠? 수익률도 알게 되고, 급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정책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운카드로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잘 만들었어, 내가 봐도. 잘 만들었는데, 그렇게 안 팔려. 아니, 그래도 꾸준히 팔리죠. 꾸준히 팔리긴 해요. 예, 꾸준히 팔리긴 하는데, 난 대박 날 줄 알았지. 예, 대박. 예. 부루마블처럼 대박 날 줄 알았지, 부루마블처럼. 부루마블은 여러분, 연매출이 거의 100억이에요. 100억. 연매출이 100억이어가지고, 네. 거기는 거의 자녀들이 지금 이어받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네. 예. 계속 이제 현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거기는. 어쨌든 그랬는데, 어쨌든 건물주 마블도, 자꾸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통해서 많이 이제 경제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편이야. 근데 그거 하면은 진짜 돈 많이 돼요. 아니, 건물주 마블 빼고 그냥 평상시에. 평상시에는 안 해요. 따로 안 해. 특별히 하는 거 없어요. 와이프가 하지, 와이프가. 그리고 내가 가면 애들이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말 걸면 싫어하기 때문에. 불쌍해. 불쌍한 가장. 아니, 근데 뭐 한편으로 뭐 저도 뭐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잘 놀아주고 뭐 그랬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워낙 이게 그 핑계면 핑계인데 바쁘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막 놀다가도 갑자기 전화 오고 하면은 받아야 되니까. 전화 오나 카톡 오면 또 답변해줘야 되니까, 잠깐만 하고 이제 또 하면은 갔다 오면은 또 이제 약간 좀 또,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고. 근데 이제 다행인 게 이제 큰애는 좀 이제 크니까 조금씩 그래도 좀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큰애는 이제 조금씩. 하고 이제 그런 것 같고, 이제 아직 둘째는 이제 좀 어리니까 좀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좀 나이 들고 하면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고. 근데 제가 또 성격이 그 막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막 애들한테 뭐 이렇게 막 챙기거나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두 자제분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어떤 거? 야, 너 아빠한테 잘해야 돼. 너네. 니네 아빠가 가진 게 많아. 시집 장가 갈 때 잘해야 돼. 배분이 달라진다. 지금부터 빌드업을 잘해야 된다. 한 15년, 10년 남았다, 이제. 네. 세팅을 잘해놔야 된다. 안 네네. 그러면 너 국물도 없다. 경제 흐름이나 그다음에 정치 얘기도 좀 많이 해요. 저나 와이프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정책은 굉장히 잘못됐고 이런 정책은 맞다, 뭐 이런 부분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큰애는 그래서 좀 많이 공감하는 편이고요. 둘째는 아직 어리니까 그래도 뭐 그런 쪽에 관심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저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건 이제 여자가 또 하는 몫이, 엄마가 하는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도 이제 그런 이제 경제 개념이나 이런 거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뭘 했을 때 바로 해주진 않고,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해줘 이렇게 하는 편이고, 와이프는 이제 뭐 하면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약속을 지켰을 때 뭐 그거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 큰 딸이 맨날 10,000원짜리 티를 입고 가니까 친구들이 이게 검색해 보더니 10,000원짜리 티라고 막 요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요? 검색. 아니, 그러니까 옷 해서. 네. 그래서 뭐 해서 막, 근데 큰애도 이렇게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니까 그냥 막 웃고 막 떠들었다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오늘 별 얘기 다 하네. 명품 지갑을 사줬어요.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거. 명품 지갑을 큰애한테, 아직 고등학생인데 그래도 아니 뭐 그 정도 뭐 한번 해줄만 하다. 그래서 그냥 사줬더니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이게 결핍이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좋은 면으로 발현이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트라우마도 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결핍을 겪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결핍 때문에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본인 하기 나름 아니니까,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하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좀 슬기롭게 대처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